채널을 처음 개설을 했는데요. 만든 목적은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영노화나 남자의 객관적인 관리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의 이제 정보와 개인적인 생각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가능하면 정확하고 자세한 그리고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불편한 진실 그런 것들은 이제 가감없이 말할 생각이고요. 사실 듣는 분들의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강요하는 채널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제가 최근에 아무튼 관심을 갖게 돼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좀 정리해서 알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내추럴은 어디까지인가? 해외에서 유행하는 내추럴 풀스택 앵클로미펜과 MK67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추럴이라는 게 지금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되게 논쟁이 되는 말이죠. 항상 이슈가 되고 로이더냐 내추럴이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떤 정보나 생각 공유도 할 겸,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한 15년 정도 이상 꾸준히 헬스를 해왔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꾸준히 해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0대 때는 나름 열심히 한 것 같기도 한데 30대 되고는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것도 실제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는 일반 직장인이고 제 건강을 위해서 취미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일반인 치고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루에 점심 저녁 두 번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주 못해도 최소 4, 5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혼자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제 좋은 골격이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호르몬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거를 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거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예전 아파트 헬스장에서부터 좀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운동했을 때는 헬스가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몇 년 사이에 헬스장의 풍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저는 알거든요. 왜냐면 저는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옆에서 보이니까요. 그런 환경의 변화나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차이점, 변화. 옛날에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납득 가능한 수준의 몸이 좋은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어린 친구들의 몸 중에서도 좋은 몸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약을 쓴 사람인가 아닌가는 나이나 구력이나 약간 이런 거를 보면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로 순수 내추럴로만 운동을 했거든요. 그냥 단백질 보충제만 먹었습니다. 다른 거 뭐 크레아틴조차 안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저 크레아틴 먹으면 얼굴에 막 수분이 끼고 이래가지고, 물론 지금은 이제 영양제 같은 거 좀 먹기는 하는데 나는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게 무슨 영양과 훈련법이 그동안 발달했다?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 약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고, 특히 어린 친구들 10대나 20대 정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용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헬스장이 좀 다르다. 예전하고 좀 다르고, 사실 내추럴의 기준 자체는 명확하지만 워낙 일반인들이 약을 많이 쓴다. 그리고 내추럴이라고도 하겠죠. 본인들 공룡 유전자라고 하면서.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좀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제 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언제 빠지나 막 이렇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변화는 있었는데 그게 뭐 크게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확 느껴져가지고 아, 약을 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9개월 동안 약을 이렇게 먹었었는데, 탈모약을 이제 복용 중에도 사실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단약을 했는데도 부작용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포스트 피나스테리드 증후군이라고 PFS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진 그 부작용이고, 의학계에서는 이게 정식으로 인정되진 않은데 이게 해외에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과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논문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할 건데 우리나라 대부분 탈모약 처방하는 의사들은 이런 증후군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결과입니다. 모르는 게 현실이고 제가 이 부작용을 되게 세게 겪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 한 이런 것들이 좀 생겼어요. 의사도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의사들한테 이제 선생님 하면서 약간 무한한 신뢰를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깨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AI도 있고 다 하니까 정보 찾기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생겼고 제가 자연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웬만한 거 다 했거든요. 뭐 식단부터 해가지고 단식 그리고 영양제도 엄청나게 챙겨 먹었고 수면, 뭐 운동 뭐 원래부터 했지만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 관리까지 다 했는데 처음보다는 좋아지기는 했는데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최근에 들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 PFS라는 증상이 남성 갱년기 증상하고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런 호르몬 관련된 게 좀 문제가 생긴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도 이런 TRT나 HCR이나 HCG죠. 이런 치료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회복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TRT를 찾아보게 됐는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아시다시피 이게 외부에서 남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거다 보니까 고환 위축이나 불임의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까지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없는지 좀 찾아보다가 해외에서 이 엔클로미펜하고 MK677이라는 그 약물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전을 설명드리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나 TRT처럼 외부에서 이제 호르몬을 주입을 하는 게 아니고 클로미펜이나 MK677은 외부의 호르몬 주입 없이 내 몸을 효율적으로 더 강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환 기능은 유지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엔클로미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클로미펜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클로미펜에서는 임산부한테 불임 치료제인가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쓰고 있는 약이고 근데 이게 눈에 대해서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주클로미펜인데 그 부분을 제거한 게 사실 엔클로미펜이거든요. 근데 엔클로미펜은 2015년에 이제 임상하고 이거를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거를 뭐 정식 그걸로 하기 위해서 계속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정식 제약사 제품은 없고 다만 이게 해외에서는 보니까 조제 약국이라 그래서 의사가 이제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이 성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엔클로미펜을 처방받아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처방받을 수 없는 약입니다. 이 약의 이제 작용 기전은 그 뇌하수체의 에스트로겐 수용체하고 이제 이 약이 결합해서 수용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뇌가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LH가 분비가 막 됩니다. 이제 고환한테 신호를 줘가지고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게 만드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 주입이 아니기 때문에 고환 기능은 유지되고 오히려 고환 기능을 더 활발히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 IGF-1이라고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는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간에도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결합해가지고 간이 원래 성장 호르몬에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떨어집니다. 또 유선 조직에서도 에스트로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결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유증에는 방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한 약물은 MK677이라고 이부타모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선택적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지금 뭐 탐스라고 하죠.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인데 삼스랑 헷갈리게 지금 뭐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삼스가 아니거든요. 삼스는 이제 안드로겐 수용체에 결합하는 거고 이 MK677은 다릅니다. 선택적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제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이 약은 어떻게 개발이 됐냐? 원래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은 이제 주사로 주입을 하는 그건데 그거를 먹는 성장 호르몬을 개발해야겠다. 어느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혈당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노인들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그런지 근력 개선 입증이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의료품에는 좀 승인을 못 받은 약물이고 현재는 이제 연구용 물질로만 유통 중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엔클로미펜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조제 약국을 통해서 처방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이 작용 기전은 MK677이 그렐린 수용체라고 그
그 공복, 그 약간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결합해가지고 뇌에다가 지금 우리 공복 상태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라. 이런 기전입니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단식을 하잖아요. 과한 단식 말고 약간 단식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더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의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약물을 왜 먹냐면 사실 아까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엔클로미펜이 IGF-1을 감소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약물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 조합을 추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장 호르몬이 오르면 근 회복 속도 증가, 수면 질 향상, 피부 모발 개선 뭐 이런 이점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약물 두 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좋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 커뮤니티 위주로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이제 TRT의 좀 대안, 그러니까 TRT를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까 뭐 보안이나 이런 불임 그런 문제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대안으로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후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조제 약국으로 처방도 가능하다고 했죠. 전문가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죠.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보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개인적으로 어떤 약물을 사서 그냥 그렇게 부작용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옛날부터 스테로이드나 약물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사례와 경험들이 많죠. 축적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5년, 10년 이상 격차가 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따라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야 또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이게 정보가 어느 정도 공유가 돼야 안 좋은 것들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알아보면서 이게 TRT나 아니면 호르몬 검사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비뇨기과에 가봤습니다. 이제 비뇨기과에서 TRT 치료를 받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거든요. 오픈 채팅 방송 같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길래 TRT 관련해서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정보가 없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TRT만 해도 해외에서는 저용량으로 분할로 지금 많이 주사 처방을 하거든요. 왜냐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 2회나 아니면 3회 정도 분할로 해서 소량으로 한 주에 뭐 100에서 150ml 내외 정도 이렇게 지금 주사를 맞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뭐 고용량으로 막 때리더라고요. 250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에 막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호르몬 검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를 받으면서 내 호르몬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전문적인 선수는 아니고 일반인 기준이긴 한데,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호르몬 검사 안 하면 그냥 바보라고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안 할 거면.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물어봤더니 호르몬 검사 그냥 처음에 한 번 했었고 그냥 호르몬 수치가 좀 낮은 것 같아서 그냥 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 병의를 이제 지켜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몸 상태가 좋아지면 그냥 계속 맞네,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계속 맞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레딧에서 좀 후기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 처음 사진은 이게 9달 정도 앵클로미펜만 썼다고 하네요. 근데 확실히 뭐 차이가 보이죠. 이분이 원래 운동을 하는 사람일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변화가 확실히 보이고, 이게 아마 영상에서는 지금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꽤 올라갔을 겁니다. 이 두 번째 사진도 보면은 5달 사용했는데 엄청나게 바뀐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찾아보니까 몇 개 안 나오는데 MK677에 대해서만 글이 있는데 보니까 뭐 성장 호르몬 이거 키우고 싶다, 이거 성장 호르몬 올려주는데 키우고 싶은데 이거 먹어도 되냐, 이거 뭐 고등학생이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 보면은 뭔 학생이 이거냐,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충분히 나오는데 무슨 약물이냐,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실제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글이 있었고 대단합니다. 제가 해외에서 이제 찾아봤을 때는 복용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엔클로미펜은 이제 주로 아침에 복용을 하는데 그 2일 먹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격일, 그리고 매일 이제 먹는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해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일반적으로는 6.25에서 12.5 정도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제일 적게 3.15나 아니면 좀 많으면 25ml까지
복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하는 거는 개인별로 다릅니다. 왜냐면은 자기 테스토스테론 수치나,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에스트라디올 수치에 따라서 이런 복용량과 주기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광기가 10시간이기는 한데 좀 짧은 편이죠. 근데 이게 약이 작용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테스토스테론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좀 띄엄띄엄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매일 먹는 거에 비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리셋 시간을 확보해서 부작용이 감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체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K677은 보통 취침 전에 복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배고픔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붓기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취침 전에 먹는 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먹어봤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할 때 한 4일 정도 지금 먹었는데, 처음에 2일 동안 취침 전에 먹었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제가 이제 배고프면 좀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복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좀 괜찮더라고요. 좀 배고프긴 한데 그 정도는 참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광기가 24시간인데 매일 섭취를 하는 건데, 인슐린 때문에 반드시 휴지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 5일 섭취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약을 안 먹는, 그렇게 섭취를 해야 되고,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뭐 10mg 내외, 10에서 한 12.5 이 정도 먹기는 하는데, 적게 먹으면 뭐 5에서 7.5, 많으면 15mg 뭐 이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약들의 복용 양은 자기 호르몬 검사 결과나 증상들을 보고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표준치는 있지만 증상이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절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좀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엔클로미펜은 뭐 시각적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지금 이거는 좀 잘못된 거고, 왜냐면은 이게 클로미펜의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클로미펜에서 부작용이 이게 생기는 이유가 주클로미펜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거를 제거한 게 엔클로미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없고, 이게 엔클로미펜을 섭취를 하면은 에스트라디올이 수치가 좀 올라가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에스트로겐으로 변환되는 수치가 좀 더 늘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성욕 저하가 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복용량으로 조절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IGF-1 감소하는 거는 그냥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게 부작용이라기보단 작용에 대한 그런 현상이니까 이거는 MK677로 보완을 합니다. 그 다음에 MK677이 더 부작용이 치명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슐린에 대한 게 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좀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세포, 근육, 간, 지방이 이제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가지고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인슐린하고 반대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베르베린이나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으로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당뇨가 있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실 이 MK677을 배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분 정체 현상은 성장 호르몬하고 이제 IGF-1이 증가하면 나트륨 재흡수 현상이 증가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물이 차는 거라서 뭐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후기들을 보면은 뭐 2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좀 몸이 적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완화되거나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뭐 배고픔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작용 기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취침 전 복용하면 되는데 저처럼 그게 안 되면 아침에 먹되 참아야 된다.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해외에서는 무조건 호르몬 검사를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바보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검사입니다. 검사. 혈액 검사인데, 그러면은 검사를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근데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파란색 박스에 있는 것과 빨간색 박스에 있는 거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회색 박스에 있는 거는 선택인데, 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하면 좋다. 근데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수치는 초록색 별표. 그래서 에스트라디올과 SHBG는 이게 개인별로 얼마나 복용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서 복용량을 결정을 해야 되고, 특히 에스트라디올은 40에서 45 정도를 넘지 않아야 되고, SHBG도 한 50 아래 정도로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엔클로미펜을 먹으면 이 수치들이 어떻게 되냐? 먼저 LH, FSH, 그리고 토탈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에 에스트라디올, SHBG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프리 테스토스테론은
유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SHBG에 따라서. 그리고 프로닥틴은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트라디올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IGF-1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려가고. 아무튼 에스트라디올하고 SHBG를 적정 상한에 맞춰서 양을 복용하는 게 이 엔클로미펜의 핵심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 검사를 1월 9일 정도에 지금 받았는데 결과가 아직 안 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복용량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유리 테스토스테론은 총 테스토스테론의 한 2에서 3% 정도 수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혈액 내에서 이제 단백질하고 결합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게 실제로 남자 뭐 활력이나 이런 거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실 이 수치가 더 중요합니다. 이 수치가 실제로 유의미하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제 프로락틴은 한마디로 현자 타임을 유발하는 수치인데 이게 올라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의 리비도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다운되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관련해서는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나 인슐린 저항성 이런 수치들은 MK677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베르베린이나 메트포르민을 같이 섭취하면서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선택에서는 뭐 콜레스테롤은 그냥 일반적인 거고 그다음에 적혈구 저장철 전립선 이 부분이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검사를 저는 했습니다. 저는 했는데 왜 넣었냐? 남성 호르몬 이게 수치가 높아지면 적혈구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가 끈적해집니다. 이제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저장철은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지면 또 철분을 많이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수치가 변하는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피가 너무 끈적해지면 안 되겠죠. 전립선은 뭐 이게 남성 호르몬이 사실 높으면 전립선 쪽에 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DHT 때문이거든요. 테스토스테론에서 DHT로 전환이 되는데 일부가 이 부분이 이제 전립선에 영향을 미쳐서 뭐 암을 더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비뇨기과를 갔는데 일반 비뇨기과에서는 검사를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대학병원 이상 급에서만 가능하고 굳이 일반 비뇨기과를 가실 필요도 없어요. 뭐 그냥 이제 상담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60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비가 30만 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의사분도 그렇고 피를 뽑아서 이제 검사해 주시는 분도 그렇고 왜 이런 항목들을 검사하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렇지만 뭐 제가 거기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기도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런 검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거의 받는 일이 없을 것 같다. 모르겠습니다. 보디빌더들은 받겠죠. 그만큼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보디빌더 말고는 없을 것 같다. 일반인 수준에서.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다음은 제 피검사 결과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넘어가서 아까 이제 당뇨나 이런 혈당 때문에 MK677을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냐? 그건 아니고 엔클로미펜만 먹어도 됩니다, 사실. 왜냐면은 이 남성 호르몬으로 얻는 효과가 IGF-1 감소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것만 먹어도 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죠? 남성 호르몬도 그렇고 성장 호르몬도 그렇고 수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한 이 두 가지 약물에 대한 내추럴 풀스택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뭐 영노화까지는 아니어도 항노화 관점에서는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제목에서도 그렇듯이 내추럴 풀스택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내추럴이 맞을 것인가? 사실 와다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도핑 검사하는 뭐 기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명백한 도핑이라고 해요.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저처럼 뭔가 탈모약 부작용, 약간 남자 갱년기 증상을 겪는 분들, 그리고 뭐 TRT를 받아야 되는데 보자가 되는 게 두렵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해외에서는 이거까지는 내추럴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를 찾아봤는데, 그 논리도 참 재밌긴 합니다. 뭐냐면, 이 약은 외부에서 뭔가 호르몬을 주입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보조 약물이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그거를 성능을 가속화시킨 거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그냥 능력치를 좀 더 극대화해서 왜냐면 내 고안에서 생성해내는 거니까
내 고안에서 생성하든 나의 뇌하수체에서 뭐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하든 내 몸에 있는 거를 그냥 단순히 살짝 속여 가지고 약을 통해서 뇌를 살짝 속여서 극대화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추럴이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얘기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 전문가를 통해서 이게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인식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위고비 잖아요. 위고비도 사실 호르몬을 건드는 약물이거든요. 그것도 불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병원에서 처방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약물의 일종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다이어트가 치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살 빼는 게 아무튼 미용 목적이죠. 그거를 뭐 로이더라고 합니까? 뭐 어느 여자가 이거 살 빼러 저기 병원 가서 이거 위고비 맞았는데 그리고 뭐 남자들도 많이 맞잖아요. 너 로이더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비뇨기과에서 TRT 치료는 처방을 한단 말이죠.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것도 치료 목적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남성 호르몬 수치가 엄청 낮던가 아니면은 수치는 정상인데 어떤 그런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걸 맞았는데 그럼 이게 지금 제가 로이더냐 애매하단 말이죠. 이것도 여기 보면은 병원에서 처방이 되면 그거는 로이더 약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엔클로미펜과 MK677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기는 좀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해외에서는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서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외부 주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극대화만 하는 약이기 때문에 내추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고 이 이후에 뭐 어떤 뭐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좀 다른 영상으로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